탁월한 학생은 아니었다 그래요. 가문의 수치라고 얘기를 했었노라. 직업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둔형 학자. 그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직업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만 해도 한 2,000명?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이 뭐였느냐? 부럽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던 그런 다윈, 제 생각에는 잊으셔도 됩니다. 이화여대 고고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최재춘입니다. 시작으로 인간 다윈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다윈은 사실 그렇게 탁월한 학생은 아니었다 그래요. 다윈 아버지가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가문의 수치라고 얘기를 했었노라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제일 원하는 게 의과대학 아니면 신학대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만들려고 에든버그 대학에 생물학과에 갖다 집어넣어놨는데 뭐 공부 잘 안 하고 뭐 개구리 해부하다가 도망가고 뭐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부가 되라 그래서 신학대학 준비를 이렇게 시키는 그런 와중에 다윈의 외삼촌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님하고 속닥속닥 얘기를 해갖고 비글호라는 탐험선 거기에 태워줘요. 그때가 대영 제국이 막 이렇게 형성되던 때니까 영국이 세계 탐험선을 굉장히 많이 내보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비글호도 이제 그런 탐험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탐험선의 선장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망망대해에서 그 통제가 안 되면 배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이러면 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준대요. 근데 거기에 또 따라오는 패키지 중에 하나가 박물학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한 달 후면은 어디에 도착합니다. 거기 가면 이런 게 있고요. 뭐 그 나라에는 이런 재밌는 풍습이 있고요. 이제 앞에 앉아서 이걸 제잘거려주는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다윈이 꿰찬 거예요. 근데 그게 다윈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죠. 1831년에 떠나서 1836년에 영국으로 돌아오거든요. 이게 한 3년 걸릴 줄 알고 다윈이 올라탔는데 5년이 걸렸어요. 펠머스 항구에 돌아왔을 때 다윈 아버지가 직접 저 항구까지 나와서 아들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는 가문의 수치에서 가문의 영광으로 다윈은 이미 그때 영국에서 굉장한 유명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탐험선을 타고 돌면서 화석이고 뭐 동물, 식물 채집을 해갖고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요즘 이제 부르는 대형박물관 거기다가 제일 많이 표본을 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런던 타임스에 뭐 찰스 다윈이 이런 걸 보내왔다 뭐 그렇게 보도도 잘 나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런던 타임스에 다윈이 그 여행기를 이제 쓰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윈은 직업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글호의 그 자연학자로 탄 거를 직업으로 쳐주면 그게 유일한 직업인 거예요. 도대체 다윈은 그럼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사실은 부럽죠. 우리 같은 사람이 다윈을 보면 부러워요. 우리는 대학 교수 하면서 계속 논문을 내지 않으면 총장님한테 불려와서 혼나거든요. 뭐 연구비 따와야 되고 뭐 이러는데 다윈은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직업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윈이 결혼을 사촌이랑 하잖아요.
그 당시 영국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거든요. 사촌 에마랑 결혼을 이제 하는데 그 에마의 아버지는 웨지우드라는 분이에요. 저 현대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 웨지우드 코너가 영국의 유명한 도자기 회사잖아요. 그 회사의 총수가 다윈의 장인인 거죠. 다윈 아버지는 당시 아주 잘 나가는 의사였고, 그러니까 양쪽 집안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두 양반이 결혼 선물로 돈을 마련해 주는데 사실상 다윈 가족이 그 돈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윈은 직장이라는 걸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남겨놓고 간 돈이 처음에 아버지와 장인으로부터 받은 돈보다 훨씬 많았어요. 대단하죠. 직장도 없었는데. 답이 뭐였느냐? 재테크예요. 다윈이 돈 굴리는 거 나보다 잘하는 놈 있으면 나와봐. 다윈이 그 아버지가 장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돈을 굉장히 벌어요. 또 돈 잘 굴리는 거 못지않게 마케팅 아이디어도 굉장히 했던 사람이에요. 종회기원 보면요, 뜻밖의 일장이 사육과 재배하에서 발생하는 변이, 2장이 자연상태의 변이, 3장이 생존투쟁, 4장이 자연선택, 이렇게 나가요. 이 책은 자연선택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첫 장에 가축들, 농작물 뭐 이런 데서 발생하는 변이에 대해서 끝도 없이 써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윈이 돌아와서 연구한 순서대로 책을 썼구나 이랬어요. 근데 이게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요, 다윈이 책 팔아먹으려고 제일 재미있는 내용을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리냐면요,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이 새로운 품종 만드는 거에 열광하던 시대였어요. 자고 일어나면 못 보던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닥스훈트가 나타나고 치와와가 나타나고, 누가 그런 걸 만들었다고 개 품평회에 나와서 막 보여주고, 그게 가장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에 내 책에 제일 먼저 지금 사람들이 제일 읽고 싶어하는 부분부터 쓰면서 독자들을 끌어안겠다 하는, 그렇게 해서 쓴 책이에요. 참 놀라운 거는요, 내자마자 초대박을 칩니다. 나온 날 절판, 나온다는 이제 얘기 듣고 한 며칠 전부터 주문을 받은 게 나온 날 그냥 다 해서 출판되는 날 재판을 찍는 진기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참 생각해보면 되게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윈을 은둔형 학자 이렇게 배웠잖아요. 도시의 생활이 싫어서 시골로 낙향을 하고 뭐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다윈은 우중지 런던에 살고 싶어 했어요. 그 학문의 한복판에 뭔가 그 사람들의 시선도 좀 받고 뭐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때가 런던의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던 시절이거든요. 다윈이 천식이 좀 있었고 이래갖고 의사 선생님이 다윈한테 너 런던에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산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다운이라는 런던에서 한 2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동네에 이사를 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세상의 중심에는 있고 싶고, 그래갖고 다윈이 선택한 게 편지 쓰는 일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집배원이 다윈 집에는 하루에 2번도 왔다 그래요. 다윈이 하도 편지를 많이 쓰니까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만 해도 한 2,000명 정도 돼요. 저 케임브리지 대학에는 다윈 코레스폰던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다윈 편지가 거의 15,000통이 수집이 돼 있고요.
다윈의 그 편지들을 읽어보면 진짜 재밌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알기로 당신이 사는 그 앞바다에 따개비가 뭐 한 5종 정도가 사는 걸로 아는데 내가 갈 수만 있다 그러면 가서 채집을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혹시 당신이 시간 날 때마다 내려가서 그 한 종마다 한 100개씩 5종을 다 해서 나한테 보내준다면 과학 발전에 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 참 보면 너무 웃겨요. 어떤 것들을 읽어보면 다윈이 부탁한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뭐 하나 보고 뭔지 알려달라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뭘 심어가지고 키워서 거기서 무슨 색깔의 꽃이 나오는지 내년에 나를 알려주면 좋겠다. 꼭 물을 주었죠. 한땀 이땀 씩씩씩 모두들 싹이 났어요. 싹싹 싹이 났어요. 또 물을 주었죠. 그 다윈은 하여간 이 세상 온갖 사람들을 다 부려먹었어요. 이걸로. 그냥 뭐 당신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걸 할 수나 있겠느냐 뭐 이러고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모든 자료들을 집안에 앉아가지고 모으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은둔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윈이 이렇게 많은 편지를 쓰면서 세상과 소통했다 하는 것도 알려주고요. 실제로 다윈이 종회기원을 개정판을 6번을 냅니다. 12년에 걸쳐서 6번의 개정판을 내는데 그 개정판 6번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이렇게 내놓으면 독자들이 편지를 와요. 그 대목은 뭔가 이상했다. 뭐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냐. 근데 그 다음번 개정판에 보면 다윈이 그거에 대해서 전부 반응을 해요. 그래서 또 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쓴 책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윈이 그냥 아주 그 고집스럽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참 생각해 보면 되게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던 그런 다윈은 제 생각에는 잊으셔도 됩니다. 과학계의 최대 사기극을 벌입니다. 2페이지짜리 논문이었는데 그걸 열어보고 다윈이 혼비백산,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짜깁기를 해갖고 그걸 논문으로 만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나라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다윈의 진화론의 뒷담화 비슷한 그 유명한 갈라파고스. 많은 분들은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진화론을 발견했다 뭐 이렇게 이해들 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요. 실제로는 거기 오래 안 있었어요. 1835년 9월 17일에 갈라파고스에 도착했다가 10월 20일에 떠나요. 그러니까 총 33일, 한 달 조금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체제 기간도 짧아요. 그냥 그렇게 중요한 정착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비글호 항해기를 읽어보면 갈라파고스에서 지질이 고생만 했어요. 그 부잣집 아들로 곱게 컸고 배를 그렇게 오래 타본 경험도 없고 배 타고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그래도 그 덕에 그 섬들에 배를 정착하고 이제 자주 내린 거죠. 멀미 안 하려고. 섬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을 많이 이제 하고 기록하고 채집도 하고 다윈스 핀치라고 부르는데 섬이 10개가 있다 보니까 그 다윈이 들린 몇 개의 섬에서 그 새를 잡아가지고 보면 새가 좀 달라 보여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형태가 비슷하니까 다윈은 그게 한 종인데 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갖고 박물관으로 보내놓은 거죠. 나중에 1836년에 영국으로 되돌아와가지고 그 새를 연구하는 존 밀러 박사한테 가갖고 제가 해서 보내드린 거 다 보셨냐고
그 재밌지 않냐고. 갈라파고스의 그 핀치들이 그 아주 모양들이 다양해요. 다 다른 종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일테면 그 남미 대륙에서 어느 날 바람에 실려서 핀치새가 갈라파고스에 온 거죠. 근데 그 섬의 환경이 제각금이에요. 먹이들이 또 다 달라지고 그 먹이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다 적응하다 보니까 종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씨앗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큰 놈들이 살아남기도 하고 씨앗의 종류가 달라지면 작은 놈들이 살아남고 그게 바로 다윈이 얘기한 자연선택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윈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빨리 안 떠나냐고 그 선장한테 계속 보채면서 머물렀던 그 갈라파고스에서 뜻밖의 발견을 하고 그게 이어지면서 진화론의 가장 큰 줄기, 가장 큰 뼈대를 이루는 일이 된 거예요. 다윈은 사실은 1838년 정도면 다윈이 배에서 내리고 한 2년 정도면 대충 모든 거에 감을 잡았어요. 아,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근데 책을 바로 낸 거는 아니죠. 묵히고 한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보내서 한번 읽히고 반응 보고 뭐 이걸 굉장히 해요. 근데 1858년 어느 날 과학계의 최대 사기극을 벌입니다. 그 유명한 러셀 월리스의 소포가 배달이 된 겁니다. 월리스는 젊은 이제 학자였는데 다윈 선생님을 존경해 마지 않아서 논문을 쓰면 다윈 선생님한테 종종 보냈어요. 선생님 좀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뭐 린네 학회에다가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날도 이제 그런 게 온 겁니다. 짤막한 한 2페이지짜리 논문이었는데 그걸 열어보고 다윈이 혼비백산 20년 넘도록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책의 요약문인 거예요. 거의 자기가 생각한 그 에센스가 요 짤막한 글에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 당시에 뭐 다윈이 서재에서 엠마를 부르면서 내 서재를 불태워라. 내가 평생 해온 거를 이 친구가 벌써 다 발견을 했노라고. 그래서 엠마가 찰스 라일 경, 다윈이 사부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남편이 큰일 났다. 빨리 좀 오셔야 되겠다. 찰스 라일이 그냥 헐레벌떡 달려오면서 다윈의 절친 조셉 후커 집에 들려서 자네 나랑 찰스 집에 좀 가야 된다. 큰일 난 모양이라고. 그래서 두 양반이 딱 당도를 했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뭐 내 인생은 끝났다. 뭐 이제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진짜 월리스의 이거 읽어보니까 그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 두 분은 그동안 다윈한테서 귀가 아프도록 들었거든요. 이 이론에 대해서 가장 시간만 나면 편지도 쓰고 만나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놔두면 우리의 절친 다윈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안 되는데. 그래서 둘이 상의를 해요. 그러니까 후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내 기억에 다윈이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식물학 하시는 교수한테 보낸 편지가 있다. 그 편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자기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 걸로 안다. 그리고 한 4년 전쯤에 나한테도 편지를 낸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짜깁기를 해갖고 그걸 논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찰스 라일이 편지를 월리스한테 씁니다. 다윈 선생이 나한테 자네 논문을 보여줬네. 아이고 어떻게 자네도 참 대단하게 그 다윈 선생이 평생 그 애써서 만든 그 이론하고 참 비슷한 얘기를 했더군. 그래서 자네 둘을 좀 초청해서 논문 발표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다윈 선생을 먼저 발표를 시키고 자네를 두 번째로 발표를 시키려고 그러네. 근데 그거 사실은 사기잖아요. 순서가 무지무지 중요하거든요. 하루라도 먼저 낸 논문 이게 노벨상 누가 받느냐를 판가름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다윈은 무지무지 고민합니다. 이러다가 사실이 밝혀지면 나는 학자도 아니다. 막 이래갖고 월리스한테 보낸 다윈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런 게 행간에 읽혀요. 그냥 부드럽게 잘 넘어가줘서 너무 고맙다 하는 그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월리스는 거기서 나비 잡느라고 너무 바빠서 논문 발표를 못 와요. 다윈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윈도 안 갔어요. 인류 역사의 이 위대한 발견이 두 사람이 다 나타나지도 않은 학회에서 대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월리스는 나중에 영국에 돌아와서 그 모든 이론을 부르는 용어로 다윈주의라는 용어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록 2등으로 발표가 됐지만 사람들은 함께 발견했다라고 인정해 주려고 그러는데도 월리스는 아니다, 이거는 다윈 선생님이 하신 거다. 내가 다윈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나한테 무한한 영광이었다. 어쩌면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월리스의 이론으로 대접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봐야 좋을지는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발견을 한 거잖아요. 거의 확신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열심히 참 많은 일들을 해줘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BTS가 지금 뭐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BTS에게는 아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윈에게도 아미가 있었습니다. 아미 여러분들. 가족이 절대적인 아미였고요. 영어로는 다윈 인더스트리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다윈 가족 전체가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였어요. 다윈이 제법 아들, 딸을 많이 낳았는데 헨리에타라는 딸은 평생 결혼을 안 했어요. 아버지를 돕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 하다가 막 혼기도 못 쳤을 거고, 그래서 아마 평생 아빠의 비서, 아빠의 모든 일을 다 돌보고 이렇게 했고요. 아들 중에 하나는 다윈이 수학을 못한 거에 대해서 아마 본인도 굉장히 한탄스러웠나 봐요. 다윈의 이 종회기원에 보면 수학 공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숫자도 거의 안 나와요. 과학책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인문학적으로 쓴 책이에요. 여기 한 대목에 코끼리 한 쌍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또 새끼를 낳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개체군이 성장할 거냐. 뭐 요즘 저희는 그 수학 공식이 있어서 대입만 하면 300년 후에 몇 마리가 되고 뭐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다윈은 그런 재주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상상해 보면 그림으로 그리셨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다 세셨을지도 몰라요. 하여간 뭐 정말 신기할 정도로 과학자 치고는 수학이 빵점인 사람이었거든요. 수학 정도가 아니라 산수도 좀 불편한 양반이었어요. 그래갖고 아들 중에 하나를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과에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그 다윈 집은 런던의 남쪽에, 케임브리지 대학은 런던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거든요. 그 상당한 거리인데 툭 하면 아버지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와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책 쓰다가 계산 문제 이거 좀 해달라 그러면 그거 해주고 그러느라고 정말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윈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은근히 이용을 참 잘한 사람이에요. 다윈이 선생님으로 모셨던 그 지질학자 존스 라일이라든가 친구 식물학자 조셉 후커 이런 분들이 다윈 일이라면 앞장서서 나서서 참 많은 일들을 해줘요. 그리고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전학의 아버지 멘델이라는 분인데요. 저 오스트리아의 수도원에 계신 승려셨죠. 그 당시는 수도원에 계신 분들이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저 멘델은 비엔나 대학에 가가지고 통계학으로 석사를 해요.
데이터에 대한 감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수도원에서 완두콩을 기르면서 그걸 교배하고 꼭 우리가 배운 대로 이른바 유전 법칙이라는 걸 발견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유추해서 유전 물질은 입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굉장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게 입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우성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뭐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뭐가 자손에게 전달되느냐 하는 게 부러지게 알려져 있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그 멘델은 굉장히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기가 막힌 천재였던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다윈은 자기 정원에다가 금어초라는 스냅드래곤이라는 식물을 기르시는 바람에 잘못된 정보를 이제 갖게 되신 거죠. 고등학교 때 생물학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불완전 우성 배울 때 분꽃 배웠는데 금어초라는 저 식물이 분꽃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개 빨간색이 만약에 흰색보다 우성이다 그러면 꽃을 교배하면 첫 세대에선 다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꽃은 1세대에 당장 분홍꽃이 나와버리는 게 특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우성이 못 되고 불완전 우성, 색깔이 섞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윈은 길러보면서 유전 물질이 섞이게 돼 있다. 거의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빨간 물감하고 흰 물감하고 이렇게 섞으면 분홍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수컷의 형질과 암컷의 형질을 이렇게 섞여서 중간이 나오는구나. 간단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윈은 당신의 이론을 유전 물질이 섞인다는 거를 전제로 다 정립을 하신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이제 갖게 되신 거죠. 참 신기한 게요. 다윈의 서재에도 멘델의 논문이 실려 있는 그 논문집이 꽂혀 있습니다. 그 보면 그 논문 바로 전까지 논문에는 다윈 선생님이 읽은 흔적이 있어요. 밑줄도 좀 그으셨고 뭐 이런데 그 논문만 하얗게 전혀 안 건드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 논문에 또 읽은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 하시는 분인데 멘델 논문은 전부 수학이거든요. 뭐 이런 논문이 여기에 있나? 그래서 그냥 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윈이 그 당시 멘델의 논문을 읽고 이해하셨다. 그러면 당신의 그 금어초 실험이 잘못됐다는 거를 발견을 하실 텐데 전혀 뭐 그럴 그게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뭐 다윈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요. 멘델의 논문은 아무도 못 읽었어요. 그분이 논문을 써서 발표까지 다 했는데도 그걸 읽고 그게 뭐라는 걸 이해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 1900년에 드브리스라는 학자, 뭐 이런 몇몇 학자들이 자기네들이 한 실험을 논문으로 쓰는 과정에서 그 옛날 문헌을 이렇게 뒤지다가 멘델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결과를 똑같이 다 내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돌아가신 오스트리아의 승려가 발견한 그거를 찾아내요. 그러나 저러나 다윈은 정말 엉뚱한 유전 법칙을 가지고 다 했는데 그랬으면 예를 들면 종의기원 이 책에 군데군데 펑크가 나야 되잖아요. 잘못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윈 선생님은 문장을 굉장히 애매하게 쓰신 분이에요. 읽어보면 이 뜻 같기도 하고 저 뜻 같기도 하고 이것도 들어있고 저것도 들어있고 상당히 모호하게 글을 쓰시는 바람에 잘못된 유전 이론 가지고도 아주 큰 실수는 안 하시고 그냥 쭉 흘러가신. 근데 그거는 뭐 다행인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레고르 멘델이 유전학의 그 기본을 찾아준 게 다윈의 이론을 살린 거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멘델의 논문이 또 재발견됐다는 것도 다윈한테 참 고마운 거고요. 이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종합의 시대라고 영어로 New Synthesis라고 부르는 시대가 이제 나타나요. 다윈은 철저하게 서술적으로
당신의 업적을 남겨놨는데 잭 홀데인이라는 분, 도잔스키라는 학자도 있었고요. 조지 게일러드 심슨이라는 분, 줄리안 헉슬리 후세 이런 학자들이 유전학과 이거를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다윈의 이론을 정량적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윈은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윈을 위해서 기꺼이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그렇게 뜻밖의 다윈 주변에는 BTS 아미 뺨칠 아미가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윈의 아미가 노력하고 있습니다.